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남미 페루 옆에 있는 에콰도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콰도르 역사는 8,000년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유토가 에콰도르가 된 곳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역사는 성 콜럼버스 정복 시기, 식민지 시대, 독립전쟁 시대, 그런 콜롬비아 시대, 시몬 볼리바르의 시대를 6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 에콰도르에 알려진 것으로 마지막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잉카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큰 부력을 항상한 시적에 살고 있었습니다. 멤버스는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맹들 중에 어느 누구도 타원티니스의 가공할 것에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16세기 잉카인들의 침략은 매우 고통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아이나 카파의 키토 호스트들에 의해 점령된 잉카인들은 강공면 행정을 개발하고 그 지역의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성 콜럼버스 시대는 도자기 이전 시대, 행성기, 지역 발전기, 통합기, 잉카의 도래의 네 시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도자기 이전의 시대는 최초의 빙하기가 끝나고 기원전 420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문화와 잉카 문화가 이 시기를 지배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 문화는 기원전 9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에콰도르 해안의 산타 엘레나 반도에 살았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사냥꾼과 어부였습니다. 기원전 6000년 여기의 문화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기원전 9000년에서 8000년 사이에 현재의 키토 근처의 시에라 산맥에서 고대 문명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행성기 동안 이 지역의 사람들은 수렵 채집과 단순한 농업에서 더 발전된 사회로 이동하였고 영구적인 발전과 농업의 증가, 도자기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문화권에서 해안가인 미칠릴라 문화, 발디비아, 초레라, 시아라이, 친바족의 코트클료, 그리고 동부지역의 치부 아자의 파스타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발디비아 문화는 중년 유적이 발견된 최초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발디비아 근처 지역에서 살면서 도자기를 사용한 최초의 아메리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항해하고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의 부족들과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발디비아의 뒤를 이어 마칼릴라 문화는 기원전 2000년 전에 2000년 사이에 에콰도르 해안을 따라서 번성한 농경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남미 이 지역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레라 문화는 기원전 1000년 전에서 300년 사이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과 해안 지방에 살았습니다. 1544년은 1563년 사이에 에콰도르는 페루 보항령 하에서 신들에게 있는 스페인의 식민지 일부였습니다. 페루 보항령이 일부로 남아있다가 1720년에 신설된 누그라나다 보항령에 편입되었습니다. 법원이자 총독의 전문기관이었던 키토 오디엔시아는 대통령과 몇몇 판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페인들이 그 땅을 점령한 가장 흔한 형태는 앵커미엔다였습니다. 17세기 초기까지 에콰도르에는 500개의 앵커미엔다가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들이 상당히 큰 하시엔다로 구성됐지만 그들이 일반적으로 남아메리카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땅들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수많은 개혁과 규정들은 앵커미엔다가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사회성 노예제도 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1519년은 많은 스페인들이 도시 점령을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페인들에게는 새로운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만타 부족 해안 지대에는 스페인들이 아니라 1570년
파나마에서 페루로 가는 도중 남파등이 기니 해안 출신 흑인들에 의해 정복됐습니다. 흑인들이 원주민 남성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고 여성들과 결혼하였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 참모족을 구성하여 세계 말까지 스페인의 권위에 정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당 정치 문화적 통립을 유지하였습니다. 해안 경제는 해운과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과약 기름 화재를 여러 번 파괴되고 항열병이나 말라리아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이건 활발한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당대 스페인 통치자들의 중성주의 철학하에서 기술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과학기름 또한 식민지 시대가 끝나기 전에 남아메리카 서해안에서 가장 큰 조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콰도르의 경제는 모국과 마찬가지로 18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심각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삼육 생산은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50%로 감소하였습니다. 에콰도르의 도시들은 전체 폐해가 되었습니다. 1790년에 엘리트들은 생존을 위해 하시엔다와 보석을 팔면서 가난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은 오브라지의 폐시로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이 하시엔다나 전통적인 공기에서 덜 힘든 조건에서 일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반적인 상황의 개선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767년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3세의 예수회가 추방되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오랜 대사의 임무는 포기되었고 많은 최고의 학교들과 가장 효율적인 하시엔다와 오브라제들은 식민지 에콰도르의 뛰어난 기관들을 만드는 일시를 이뤘습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 오데인 시아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그리올로들이 이끄는 스페인형 아메리카 전역의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그리올로들이 페닌슐라레스가 누리는 특권에 대한 분노는 식민지 지배에 대항한 혁명의 연료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의 계기가 되어 1808년 7월 페르난도와 실시를 폐위시키고 형 조세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위에 앉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의 의관 왕의 찬탈에 불만을 품은 스페인 시민들은 페르난도에게 충성하는 지역 준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1809년 8월 수도 키토의 주요 시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지역 대표들로부터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정화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지배에 대한 초기 반란, 스페인 아메리카 최초의 반란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스페인 왕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수도 키토의 크리올로 반란군들 그들의 대의에 대한 대중의 예상된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중성파 군대가 수도 키토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은 평화적으로 권력을 왕권을 돌려줬습니다. 보복에 대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는 반란군에게 무죄된 것으로 분명됐고 키토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관 시민들을 투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1810년 8월 며칠간의 거리 싸움 후에 키토의 왕청의 반도 대통령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올로들의 다수로 구성된 군사 정권에 의해 통치되는 협정을 획득한 과티노 사이의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키토 오데인시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군사 정권은 1812년 12월에 의회를 소집하여 오데인시아의 전체 지역을 현재 스페인에 있는 어떤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두 달 후 군사 정권은 민주적인 통치 기관을 제거하는 키토 주 헌법을 승인하였지만 페르난도가 스페인 왕에 복귀할 경우 그의 권한을 인정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 정권은 페르난도의 충성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대들은 1812년 10월 마침내 과티노 반란으로 진압한 페루 포항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 지배를 받고 있던 북미 식민지 13개주가 미국 독립전쟁으로 미국으로 독립한 데 이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거점으로 중남미 대륙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폴레옹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기 지배에 놓여 있었던 중남미 식민지들은 이런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독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들 중남미 신생 독립국가들은 명확한 국경선이 없는 관계로 영토, 강, 바다, 호수들을 놓고 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토 분쟁은 국가 전쟁과 비력 충돌까지 벌여졌은 페루와 에콰도르 역시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을 성공했으나 독립 후 양국은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국민 구성에 있어서 독립 당시 페루는 남미 지역에 의해 아메리카 원주민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 식민지 원주민의 혼혈인 에스티소가 66%를 차지하고 원주민은 25%나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인카 제국 중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의 후예를 잡아있던 페루의 입장에서는 과거 인카 제국 시기에 피지배국이었다가 스페인까지 침입하자 현지의 피지배 원주민들이 스페인과 합시하여 잉카 멸망을 지원하던 곳에 스페인의 잉카 정복을 도왔던 잉카 시절 피지배 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계 백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연의 메스티소의 나라인 에콰도르를 멸시하였습니다. 에콰도르 또한 스페인 식민지 이전의 자신들을 압제하던 잉카 제국의 후손 자체는 일본 나라 페루를 경계하였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두 나라 국경 사이에 놓여 있는 내륙 안보장강 열대 우림 지역의 연토 문제였습니다. 국경이 소유가 매가하지 않는 이 열대 지역을 두고 양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실효적으로 이 지역이 제국이 통제하고 있으니 에콰도르 영토라고 하였습니다. 페루는 우리가 여기 지배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두 나라의 지도부들은 서로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에 실패를 가져가자 에콰도르와 페루 양국은 불만이 누적되어 극기와 전쟁이라도 해야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콰도르와 페루 양국 내에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립을 가던 에콰도르와 페루는 문제의 영주권 분쟁 지역에서 1941년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7월 한국 모두 전쟁 개시를 선언하였습니다. 전쟁에 반발하자 전선은 상당히 많은 병력군과 현대화 등 항공기 전차의 함대 등으로 무장한 페루군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콰도르도 영토 수호의 투지로 프로해군이 침묵에 정하였습니다. 충돌은 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군사 규모에서 뒤졌던 에콰도르는 분대에도 불구하고 점차 페루에게 밀렸습니다. 주요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급기야 페루군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전술이나 전세 무기 병력 구비에 있어서 허약한 군사력으로 페루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에콰도르 장기의 내부에서는 페루와 해전을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 휴전파와 페루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전파로 분열되어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국제혁명마저 무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당시 분쟁을 중재할 수 있을 만한 해외 열강들조차 나치하고 일본 제국 등 주축 국가 사원들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에콰도르에게 애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에콰도르 아라오의 대통령은 휴전파 세력들의 입장을 수행하여 1940년 7월 페루군에게 휴전을 제의하였습니다. 페루가 휴전 제의를 받았더라 양국의 장전이 성립되면서 에콰도르 페루 전쟁은 페루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어 194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페루와 분쟁적인 일대 지역 상당수를 페루에 양도하는 내용의 리우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페루는 이 조약을 통해서
7만 9천 평방킬로미터 달한 방대한 아마존강 열대 우림 지역을 영토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콰도르 당이기는 했는데 에콰도르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노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 부족들도 여기가 에콰도르 땅이었다가 페루 땅이 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는 현재도 아마존이와 밀림 지대를 각각 자국내로 영위하고 있는 브라질을 위한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같은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 에콰도르라는 중남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땅은 적지만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페루와 당당히 자웅의 쾌를만큼 투지가 맞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